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어제 BCNC하고 노을 이렇게 두 종목의 수요일치 결과가 모두 발표가 됐는데요. 노을은 진짜 기업명 그대로 뭔가 지는? 저물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면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 쏟기가 아까워서 스킵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궁금해하는 몇몇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치 결과를 보기 전에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참 회사명만 들어서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의료 분야에서 진단 영역의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기업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진단 영역을 환자 중심으로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원격 의료나 현장 진단,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다 진단의 탈중앙화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요. 지금 막 코로나 진단 키트, 간편 진단 키트 같은 것들. 근데 진단의 영역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림에서 보면 혈액 검사, 조직 검사, 미생물 검사, 면역 검사,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 분야에서 진단의 탈중앙화를 생각해보면 시젠이라는 기업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역 검사 쪽의 대표 기업은 SD 바이오센서라고 하네요. 자, 노을은 그 위에 주황색 부분, 혈액 검사, 조직 검사의 탈중앙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환자가 대형 병원이나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동네 병의원에서도 혈액이나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왜 어려웠냐면 혈액이나 조직 검사는 현미경 진단을 거쳐야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현미경 진단은 첫째, 실험실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둘째, 혈액이나 조직을 펴고 고정시키고 염색하고 분석하는 이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셋째, 대형 진단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랩실이나 대형 장비 그리고 인력을 갖출 수 있는 곳이 대형 병원이나 중앙의 의료기관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노을이 이런 부분을 모두 탈중앙화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실험실이나 전문 인력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혈액과 암 진단 검사가 가능한, 그래서 대형 장비를 소형화시켰고요. 전문 인력의 역할을 AI 인공지능이 대신하고요. 그리고 랩실에서 하던 염색을 소형 기기 안에 적용된 고체 염색 기술이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은 마이랩이고요. 여기서 핵심 기술이 한 100년 동안 적용이 되던 액체 염색 기술을 고체 염색으로 바꿨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료량이 최대 100분의 1로 감소했고 세척과 건조 과정이 필요가 없는 데다가 폐수도 발생하지 않아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AI 알고리즘이 탑재가 돼서 현미경 분석부터 결과 제공까지가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부분. 현미경 대비 검사의 정확도와 속도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런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등급으로 특허를 등록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자면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진단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부분을 개척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의료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가 다루는 제품과 현재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노을이 목표로 하는 시작은 크게 3개예요. 말라리아, 혈액암이나 폐혈증, 그리고 자궁경부암. 2020년 6월부터는 말라리아 타겟의 진단 기기와 카트리지는 이미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질병관리청과 노바티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말라리아 진단도 말라리아에 감염된 비정상적인 적혈구의 확인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혈액 분석 쪽에 보시면 혈구 분석 카트리지가 있잖아요. 요거랑 같이 해서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공급 규모가 막 크지는 않고요. 이제 시작한 단계, 제품을 막 알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궁경부암 카트리지는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 IPO를 진행하는 현 시점에서는 보여줄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쟁 현황을 보니까 겹치는 진단 영역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선점을 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이미 있어요. 세계 자동 현미경 혈구 분석 1위 기업인 셀라비전과 세계 자궁경부암 진단 분야의 1위 기업인 홀로직, 이런 회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말라리아 쪽의 경쟁사가 진단 성능의 한계로 시장에서 철수됐다고 하니까 그 시장을 가장 먼저 타겟팅해서 들어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 입장은 그거죠. 이 기업들은 대형 병원용 자동화 시스템인 거고 노을은 소형 기기를 장점으로 내세워서 중소형 병원과 저소득 국가를 타겟으로 하겠다는 거.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중소형 병원들에서 뭐 동네 병의원 이런 병원들에서 이런 혈액 조직 분석 자동화 기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혹시 의사분 계실까요? 이 환자의 혈액이나 조직을 받아서 뭔가 중앙 의료기관에 보내지 않고 바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과연 이 기기를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 제가 판단이 스스로 조금 잘 안 섰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 또 의문스러운 부분이 2020년에 진단기기를 보면은 딱 하나 팔았고 그리고 고체 염색 기반의 카트리지를 수출 1,100개, 내수는 1,000개 정도 했어요. 근데 2021년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진단기기를 4개 팔았고 1개에서 4개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전체 금액은 왜 비슷한 건지 이게 의문이고 그리고 카트리지도 개수는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왜 비슷한 건지 이 해답을 못 찾았어요. 제품 가격이나 단가 이런 걸 기재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2월에 마이레 플랫폼이 유럽 인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기대한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렇다 할 성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제 개인적인 느낌은 IPO 타이밍이 너무 빨랐다. 그리고 현미경 진단은 전체 진단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노을은 중소형 병원과 저소득 국가를 타겟으로만 하고 그 중에서도 또 현재는 말라리아 제품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앞으로 이제 암도 여러 가지 암을 적용하고 하겠지만 지금 자체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실적도 보시면 본격적인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2020년과 21년에 매출이 잡히기는 시작했지만 당기순 손실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2020년까지만 해도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자본 총계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죠. 그나마 작년 상반기에 전환상환 우선주와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부채로 잡혔던 것이 사라지고 자본금이 늘어났으니 자본 잠식 상태는 겨우겨우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적자가 또 계속 쌓이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회사의 추정 손익 계산서를 보면요. 올해까지도 우선 적자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생산 능력이 360대밖에 안 된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2023년까지 500대까지 눌려서 손익 분기점을 달성을 하고 2024년에 1200대 보급을 통해 순이익 1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려면 아직은 좀 기다려야 한다. 그마저도 계획이니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른다. 그렇다면 현재의 재무 상태도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수익 예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노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공모가를 산정할 때 평균 PER 19.18배를 적용했는데 이 중에 진 시스템의 퍼가 혼자 54.08배로 거의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높아요. 이 정도면 제외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 시스템을 빼고 계산하면 12.2배가 되거든요. 게다가 적용 순이익을 24년과 25년 추정 순이익에다가 15% 할인율을 적용해서 땡겨왔거든요. 둘의 평균을 활용했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미래 추정 순이익을 적용할 때는 할인율을 최소 20%에서 높게는 30%까지 잡아줘요. 근데 노을은 15%. 이것도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계산된 주당 평가가액이 23,362원이고 여기에 할인율 36.15%에서 16.51%를 적용했는데 이마저도 작년 코스닥 상장사 평균에 대비해서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낮은 할인율인 거죠. 그래서 진짜 공모가 산정이 뭔가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와중에 어제 수익 예측 결과가 정점을 찍어준 거죠. 경쟁률 31.50대 1, 기관은 딱 163개가 참여했고요.
최근에 스톤브리지 벤처스, 인카금융서비스, 툴젠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0.44%밖에 안 됐다는 거. 우와! 특히 밴드 하단 미만을 제시한 비율이 참여 건수 기준으로 반이 넘었다는 거. 게다가 의무 보유 확약 비율 0%. 네, 스톤브리지의 친구죠.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을 때. 그나마 공모가는 하단보다 23% 정도 낮은 10,000원에 확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조금 짜증이 나요. 누가 봐도 공모가 산정이 조금 욕심을 냈잖아요. 우선 그렇게 던져놓고 수용 예측 결과에서 아닌가 싶으면 내려잡는 거 이거 별로예요. 아무튼 일정 확인하시고 BCNC와 일정도 겹치고 상장일도 같을 예정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비율로 32.87%, 금액으로는 376억 원. 공모가가 좀 내려가서 유통 가능 금액이 낮아지기는 했네요.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은 21.21%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벤처금융은 매수 단가가 공모가하고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해요. 투자했을 때의 매수 단가가. 그래서 이번에 엑시트할 확률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뭐. 그리고 미행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기는 한데 행사 기간이 23년부터라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요. 보면 행사 가격이 공모가보다 조금 낮거나 오히려 높아요. 그래서 회사 측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단기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준 게 아니라 길게 보고 회사의 발전에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부여했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용 예측 결과는 우리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안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혹시나 공모가가 지금 밴드 하단보다도 23% 낮은 가격이니까 뭔가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 BCNC의 경쟁률이 너무 높을 것 같은데 반대로 노후를 공략해서 수익을 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리스키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요. 그래서 우선 공모가를 낮추었던 IPO들의 상장일 성과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보면 프롬바이오, 차백신연구소, 아이패밀리 SC가 플러스를 기록했었는데 프롬바이오는 환매 청구권이 있었고요. 아이패밀리 SC는 하단 대비 36%가량 대폭 할인을 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조금 생겼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 밑에 지니너스를 보면 하단 대비 거의 40%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성과가 형편이 없었죠. 이 회사가 바로 유전체 분석, 이 진단 쪽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툴젠은 코넥스 이전 상장인데 코넥스 거래 가격과 공모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그나마 상장일에 좋은 성과를 냈고요. 에드바이오텍도 고가 기준으로 14%를 찍었는데 이 친구는 왜 그럴까? 모르겠지만 공모가가 7,000원이라서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상장일에 성과가 너무 부진하니까 어느 시점에는 매수세가 조금 붙어줬던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또 최근에 나레나노텍, 인카금융서비스 모두 처참한 결과가 나왔고요. 이렇게 공모가를 낮춘다고 해도 수급이 붙지 않으면 성과 내기 어렵습니다. 노을의 상장일 성과, 어떤 결과를 낼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당연히. 공모 단가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도 하니까 에드바이오텍처럼 잠깐의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레나노텍이나 인카금융서비스처럼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제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자면 공모가를 낮추기는 했지만 우선 괘씸해요, 이 자체가. 그리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부진했던 종목들, 수요 예측 부진했던 종목들의 흐름이 매우 나빴다는 거, 게다가 BCNC와 동시 상장이라는 거, 이런 걸 감안하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는 화면으로 대신할 건데요.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가 아니라 20주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패스입니다. 패스할 종목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고 하시겠죠? 패스도 패스 나름의 이유를 알아봐야 하니까요. 네, 자, 그럼 노을은 이렇게 마치고요. 따뜻하고 포근한 주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